2025년의 에어버스보다 2035년의 에어버스가 더 기대가 된다. 시장을 주도했던 보잉이 어쩌다가 큰 위기를 겪고 있을까? 그리고 후발주자로 참여했던 에어버스가 어떻게 선발주자를 앞서서 지금 다시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보잉을 이길 수 있었던 어쩌면 첫 번째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2023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해라. 혁신 전파사, 오늘은 하늘을 주름잡는 두 제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장을 간다거나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간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을 타는 건데요. 바로 비행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의 제왕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보잉? 저는 에어버스 비행 티켓을 사면 보잉 737, 그다음에 에어버스 320 이렇게 비행기의 모델명이 나오는데 보면 그 두 회사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하늘의 제왕의 시작은 보잉이잖아요. 네. 보잉이 어떻게 이 하늘의 제왕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보잉은 1881년생인 윌리엄 보잉에 의해서 창업이 된 회사입니다. 100년이 넘었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요. 원래 독일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목재와 주로 철광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잉은 예일대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학업을 관두고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목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잉이 1909년에 시애틀에 있는 에어쇼를 가서 비행기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로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LA에 있는 비행기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나를 태워달라라고 이야기를 조종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잉이 나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탈 수 없냐 이렇게까지 열정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탈 수 없게 되자 내가 직접 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비행학교에서 조종술을 배운 다음에 비행기를 구매를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플라잉 버드케이지라고 하는 수상 비행기를 구매를 해서 시애틀에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고 이제 타는 과정에서 부품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품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납품을 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보잉의 친구 중에 해군 엔지니어인 조지 콘레드 웨스터벨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 같이 비행기를 만들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BNW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두 대를 뉴질랜드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퍼시픽 에어로 프로덕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1916년에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기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항공기를 납품을 하고 주로 이제 군수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좀 잘 되는 듯 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수요가 없어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트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했는데 보잉이 생각해낸 게 항공 우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애틀하고 밴쿠버를 잇는 국제 항공 우편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요. 기존의 항공 제조업에서 엔진 사업 그리고 항공사까지 통합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앤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이었어요. 엄청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반독점 제재로 항공사랑 제조업체를 분리시켜라 강제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엔진 회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의 보잉 이 당시에 세 개로 회사가 나뉘게 되면서 원래 창업자인 윌리엄 보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고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항공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보잉이 거의 50%에 가까운 비행기를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잉은 이제 군용기에서 민항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맥도널 더글라스가 이미 민항기 시장을 어느 정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잉이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잉 707 첫 번째 제트 비행기죠. 그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이 대시 8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먼저 시범 운항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조종사 중에 텍스 존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707의 프로토타입인 대시 80을 운행을 하면서 공중에서 배럴로를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 CEO였던 윌리엄 앨런이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존스턴을 불러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제가 비행기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한 여객기가 공중에서 배럴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선도 엄청 많이 끌었겠죠. 보잉은 707을 시작으로 해서 제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됩니다. 707은 그 당시에 6,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나름 멀리 가는 비행기였는데, 국내 여객 수요가 생기면서 단거리에 활주로가 좀 짧은 공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를 원했어요. 707은 엔진이 4개인 대형 비행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큰 공항끼리는 큰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단거리 여행은 작은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항은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긴 비행기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그 당시에 4개를 가진 707은 너무 커서 보잉이 제안을 했던 비행기가 바로 727, 3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입니다. 그렇게 727이 등장을 해서 단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동체에 엔진이 3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작은 쌍발 엔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그 당시에 보잉이 개발한 비행기가 바로 737입니다. 737은 그 전에 727에서 T자형으로 되어 있던 날개를 과감하게 잘라낸 지금 형태의 비행기로 만들었고,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도 좋았다고 해요. 지방에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737이 많이 팔리게 되어서 역대 여객기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737 같은 경우는 1967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정말 최장수 여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공항끼리 연결하는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잉은 군용 화물기로 굉장히 큰 전보 비행기를 설계를 해서 국방용으로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더블데크라고 해서 앞쪽이 열리면서 화물을 넣고 뺄 수 있게 되어 있고 2층에 조종관이 있는 형태의 비행기였거든요. 그 와중에 페남이 허브 앤 스포크를 위한 큰 비행기를 보잉에 요청을 했고, 보잉한테 이렇게 큰 비행기를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잉이 돈을 내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잉 747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원래 747은 처음 설계부터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2층까지 다 승객을 채우는 구조였는데 90초 안에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처음에는 승무원 공간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나 1등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747은 보통 전보 여객기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명명이 계속 되어 왔는데요. 장거리로 가면서 450명의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로 오랫동안 하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버렛 공장 아시죠? 네, 전 다녀왔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엄청나게 큰 규모였고 박물관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분쯤 갔더니 747을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림라이너 공장 라인을 직접 봤는데 끝이 안 보였죠. 사실 이 에버렛 공장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747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전보 비행기 너무 크니까 들어갈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2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었다고 해요. 당시 보잉에서도 이 747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컸는데 결국은 비행기가 잘 되면서 보잉이 이후로도 승승가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잉에 의해서 제트 여객기를 가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요쯤 되면 또 등장하는 경쟁자가 있죠. 제가 이제 경쟁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경쟁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로저 베티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저 베티유는 1921년생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랑제골 공대를 다녔던 전공을 무기공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무기공학 중에 관심 있었던 영역이 항공 관련된 무기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툴루즈 수파에로라고 하는 고등 무기 연구 센터에 이제 들어가서 항공 무기 체계도 연구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 국영항공사에 입사를 합니다. 국가가 당시에는 이제 항공사를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조종사 면허도 취득을 하고 1952년에는 시험 비행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거대 여객기 아르마낙이라든가 제트 여객기 카라벨 같은 것들도 시험 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1957년에는 국영항공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미사일이랑 위성 부문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기를 만드는 쪽이랑은 커리어가 멀었었죠. 그러네요. 아까 보잉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미국 주도의 민간 항공기, 특히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민간 항공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생기죠. 전부 미국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나? 게다가 전후에 군용보다는 이제 민간 쪽 비행기에 대한 연구 개발들이 있어야 되고 항공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텐데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다 종속되면 독점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우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67년 프랑스 툴루즈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서 그때 민간 항공기를 연합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연합체를 출범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 연합체가 만들어지면서 때마침 툴루즈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로저 베티우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콩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콩코드 들어봤죠. 네. 어릴 바로 때. 콩코드 여객기. 초음속으로 최초로 여객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콩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1976년 영국 항공이랑 에어프랑스 이제 취항을 해서 실제로 운항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콩코드는 실패를 했어요. 일단 비행기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문제는 이 비싼 비행기를 가지고 한 번에 승객을 100명도 못 태워요. 초음속이다 보니까 약상하게 생겼고 당시까지 총 20대가 생산이 됐고요. 그 중에 실제 16대가 취항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대신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없다 보니 비싸지겠죠. 비행기 티켓 하나의 값이 일반적인 비행기의 1등석의 3배. 와.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아니면 탈 수가 없다. 너무 비싼데요? 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좋으면 또 괜찮을 텐데 음속이다 보니 소음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네. 방음을 해야 될 정도로 시끄러워서 별로였던 거죠. 갑자기 2000년에 사고까지 납니다. 이륙 직후에 화재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오명을 쓰게 되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취항을 했던 이 콩코드 여객기 16대를 2003년에 전부 취항 취소를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초음속 여객기 시대는 2003년에 막을 내렸고 에어버스가 오히려 힘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에어버스는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합니다. 1972년에 첫 상용 비행을 할 수 있는 A300이라고 하는 첫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 보잉이랑 비교하면 사실 좀 늦었죠, 많이. 그런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연합체로 시작하다 보니 역할 분담을 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제어 쪽을 담당을 했고 영국은 뭐 날개를 개발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동체와 상부를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다고요. 언어 문제보다는 더 컸던 문제가 CAD 소프트웨어의 호환성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들을 결국은 극복을 해내면서 A300이라고 하는 첫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시험 비행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버스 A300이 굉장히 큰 혁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A300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할 때 효용 가치가 높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승객과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사실 더 효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300석 대신에 250석으로 줄이고 네. 동체 폭을 넓힙니다. 광폭으로 늘려서 컨테이너 2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고요. 컨테이너 2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만들어지다 보니 좌석 간의 거리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비행기 티켓 살 때 보면 에어버스가 더 넓어요, 보잉보다. 넓어요. 오히려 승객 입장에서는 편안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효용 가치도 높아지는데 보잉과의 차이는 엔진 2개만 들어갔었어요. 최초의 광폭 광동체인데 쌍발이었던 거예요. 경제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신생 항공기 제작사다 보니까 보잉 같은 네임밸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프랑스, 영국은 비행기를 채용을 했지만 그 연합체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와 한국이 긴밀한 관계가 하나 있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 상공화국 시대인데 철도도 그렇고 얻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국가 주도로 우리가 너희 비행기를 사줄 테니 너희도 우리 이거 줘. 그래서 이제 당시 대한항공은 이제 거의 국가가 주도를 했던 네.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에어버스의 비행기를 오더를 낸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 당시의 국제 정세와 정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으나 대한항공이 최초로 에어버스를 채용한 항공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에어버스가 1974년부터 상업 라인에 투입이 돼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74년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태어나기 전이야. 잘 모르겠네. 네.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네. 터지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면서 오일 쇼크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일 쇼크가 딱 생기다 보니 비행기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엄청 넣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도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당연히 안 하게 되고요. 비행기 주문량도 급감을 하게 되죠. 그때 등장하는 에어버스의 전설적인 영어방이 있습니다. 버나드 라티에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스턴 항공한테 제안을 합니다. A302 비종을 너희들한테 무료로 6개월간 빌려줄 테니 네 대를 빌려줄게. 돈 안 내도 돼.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들면 너희들이 사고 6개월 후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시켜. 이스턴 항공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안 좋을 때라서 오케이 하고 네 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항을 했는데 컨테이너도 많이 들어가. 간격도 넓어. 그리고 엔진 효율도 좋아요. 쌍발이니까 기름도 훨씬 적게 먹고. 실제 운항을 하다 보니 좋은 거예요. 6개월 만에 이스턴 항공에서 결국은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네 대만 사는 게 아니라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스턴 항공은 사실 미국에 있는 항공사잖아요. 보잉의 안방에 이걸 통해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당시에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항공사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네. 그 항공사들한테 우리 너희들한테 리스해줄게. 여기저기서 항공사들이 오더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타이 항공이라든가 가루다 항공이라든가 미국의 콘티넨탈 같은 곳에서 리스를 통해서 에어버스 항공기들을 취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에어버스가 드디어 보잉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때 보잉한테 아까 처음으로 제트 여객기를 오더해서 보잉의 제트 여객 시대를 열어줬던 항공사가 있었죠. 페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네. 컸던 그 펜 아메리카나의 페남.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페남이 에어버스에도 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1982년에 에어버스에다가 A300을 페남이 주문하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페남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던 맞아요. 항공사다 보니까 보잉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실상부 보잉과 에어버스 이제 경쟁 구도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A300은 단거리 정도는 괜찮은데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거가 부족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A320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1984년에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A320에는 지금의 에어버스를 만든 혁신의 포인트들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당시만 해도 보잉의 항공기들은 컨트롤 컬럼이라고 해서 조종관이라는 게 있죠. 이 조종관이 실제로 구동계랑 연결이 돼 있어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분다거나 아니면 기압이 엄청 센다거나 하면 영화 보면 막 힘들게 막 땡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대로 조종사한테 전달이 돼서 그걸 느끼면서 이제 조종할 수 있는, 대신에 여성 조종사라든가 힘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먹을 때도 있겠죠. 근데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건 이걸 직접적으로 구동관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으로 연결해서 컨트롤 신호만 보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컴퓨터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제어가 되게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조종관이 필요가 없게 되고 사이드 스틱이라고 옆에 이제 조그만 조이스틱이 하나가 채용이 됩니다. 되게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은 여기 느낌이 안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기압이 얼마나 센지 느낌이 안 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덕분에 굉장히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칵핏이라고 부르는데 이 칵핏을 표준을 합니다. 운항 공통성이라고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가 계기판 이런 것들을 에어버스의 비행기들은 거의 다 유사하게 표준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에어버스 A300을 조종했던 사람이 A320을 아주 쉽게 빠르게 조종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데도 트레이닝, 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도 보잉 같은 경우는 비행기별로 각각 별도의 트레이닝이 네. 필요한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다 보니 A300으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A320을 조종할 수 있는, 과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로 조종 편의성이 생기고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도 굉장히 낮출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A320이 불티나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보잉만 주문하던 항공사들, 사실 하나만 있으면 독점이잖아요. 얼마나 보잉의 콧대가 높았겠어요. 맞아요. 마침 이제 경쟁자 에어버스 A320이 등장을 하면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잉 혼자 독주하고 있던 시장에 에어버스가 들어오면서 양강 구도가 생긴 거네요. 에어버스가 등장하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잉은 757, 767을 내게 됐고요. 광동체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비행기 중에 하나인 777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77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던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도입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보잉이 비행기를 다 만든 다음에 항공사에 가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보잉 777을 개발을 할 때는 전체
전체 설계를 다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카티아를 통해서 전체를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개발을 했었고, 최대한 많은 항공사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 항공사들이 요구사항을 주면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777을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비행기의 별명은 월드 클래스 에어플레인 이라는 아름다운 별명까지 갖게 됩니다. 777은 그 당시에 전보 여객기인 747하고 737이 있었잖아요. 소형 여객기. 이 두 개 사이를 커버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767과 더불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항공사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도 매우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고, 심지어는 777-200LR이라는 여객기가 있는데, 이 여객기가 총 22시간 42분 동안에 무려 2만 1000km를 넘게 달려서 지금까지 달린 비행기 중에 가장 장시간을 여행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우면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열어갑니다. 보잉은 원래 윌리엄 보잉이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비행기가 사실 사람을 하늘에서 나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컬처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보잉이 처음에 시장을 열면서 비행기는 자동차 사고율보다 훨씬 낮은 사고율을 자랑하는 업계가 되었죠. 이렇게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또 보잉이 새로운 세그먼테이션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또 진출했잖아요. 에어버스가 보기에는 본인들도 이 부분 우리가 진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항공기의 모델이 별도로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A330과 A340 두 개의 모델이 탄생을 합니다. A330과 A340의 차이는 그냥 엔진이 두 개냐 네 개냐인 차이일 뿐이고요. 어찌됐건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가 등장을 하는데, 1987년에 루프탄자나 스위스항공이 이제 이걸 전격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A330, 340이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 이 A330이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티오피스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에 따르면 엔진 4개인 비행기와 2개인 비행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완화가 되기 시작해요. 엔진이 적어서 기름이 적게 드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A330 쌍발 여객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보잉 대비해서 엔진의 연료 효율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잉과는 다르게 에어버스는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와 엔진 개발을 굉장히 초기부터 밀착해서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 실제로 굉장히 좋은 엔진을 완성을 했고, 이 엔진이 채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330과 A340의 등장으로 인해서 에어버스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는데, 에어버스가 쳐다보고 있다 보니 이제 하나가 비어있죠. 보니까 보잉은 장거리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게다가 전보 여객기가 있잖아요. 747. 근데 이제 에어버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맞게 400명, 500명을 실어낼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기획을 합니다. 하늘의 호텔이라고 불렸던 A380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2층으로 돼 있고 기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전보도 아니고 슈퍼 전보 여객기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요. 이 비행기가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보잉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세그멘테이션의 완성을 가져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실패에 가깝습니다. 전보 여객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에어버스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에어버스 380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묘하게도 고객들의 니즈가 바뀌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냥 바로 직항을 타고 가지 뭐하러 큰 걸 타고 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에어버스 380은 엔진이 4개입니다. 연료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에어버스의 장점은 연비잖아요. 효율인데, 이 비행기는 보통 일반적인 쌍발 여객기 대비 연료를 많게는 8배, 6배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워낙 크다 보니 이제 대도시 간의 경유 위주로만 채용이 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안 차는 거예요. A380을 채용한 항공사들은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거죠. 그때가 경제 위기가 겹치고 오일 쇼크는 아니지만 유가가 굉장히 비싸지면서 당시만 해도 기름값 때문에 저렴하고 연비 좋은 걸 찾기 시작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A380은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군요. 보통 비행기들이 날아갔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고장이 나면 이제 대체기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대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380을 대체하려면 비행기가 2대가 날아가야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A320이라든가 777 같은 경우는 한 대가 고장나면 그냥 한 대가 가면 되고 연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사실 A380이 주문이 거의 2016년 이후에 없기 때문에 에어버스에서도 2021년 이거는 단종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만 할 것 같은 에어버스도 큰 실패를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보잉은 에어버스랑 경쟁 구도가 됐잖아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좀 받게 되었고요.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1997년에 맥도널드 더글라스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보잉은 태생적으로 엔지니어의 회사였고 엔지니어들의 보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맥도널드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나름 정치력이 강하고 재무적인 역량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이 결국은 맥도널드 더글라스를 인수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경영진들이 거의 보잉의 경영층에 올라가게 되면서 엔지니어들의 보이스가 점점 약해지는 구도로 문화가 변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시애틀 하면은 보잉이라고 할 정도로 컬처가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시카고로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재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도 특히나 출시 일정을 정할 때 엔지니어들의 보이스가 강했는데 시카고로 이동을 한 다음에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테크 미팅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라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의 보이스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해요. 마침 보잉은 747과 767이 점점 판매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종의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광동체 비행기를 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비행기가 바로 787 드림라이너입니다. 그 당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거의 50% 가까이 적용을 하게 되면서 가볍고 효율적인 비행기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가져오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엔진이 폭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출시한 다음에도 배터리 화재로 운항 금지를 당하는 등 품질 이슈를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렇게 안전과 신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당시부터는 빠르게 효율화, 외주 이렇게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모든 거를 간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5명이 검수를 하던 거를 1명으로까지 줄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는 해외 외주를 많이 줬는데 외주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된다든지 프로토콜이 잘 맞지 않아서 실제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드림라이너는 원래 일정보다 훨씬 지연된 2011년이 돼서야 상용화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배터리 폭발 사고로 운항이 정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품질 문제와 더불어 보잉은 이 시기부터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 380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초기서부터 에어버스는 여기저기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툴루즈에 와서 조합을 하고 조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380 때는 굉장히 큰 부품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벨루가라고 별도 화물기를 만듭니다. 에어버스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요. 그 비행기의 부품을 실어 와서 이제 툴루즈에서 조립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혁신도 있었던 반면에 설계 소프트웨어 호환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게다가 해필이면 그때 내부자 거래 때문에 CEO가 경질을 당하면서 신뢰가 추락하는 일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A380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주춤하는 사이에 에어버스는 다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계속 고유가 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좋은 효율, 저렴한 비행, 구조 이런 것들을 세상이 원하게 됐는데 뉴 엔진 옵션이라고 불리는 네오라고 하는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A320 네오는 기존 모델 대비 최소 15%에서 20% 정도 연비 절감이 됐고요. 320 네오가 딱 등장을 하니 이제 전 세계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A320 네오를 6번 날릴 동안 경쟁사 제품은 5번밖에 못 날리니까 굉장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A320 네오가 출시가 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30대를 주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 시대의 니즈에 딱 맞게 고성능, 고효율, 소형기의 3박자를 전부 갖춘 비행기로 등극을 했는데요. 때마침 운도 좋게 저가 항공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가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큰 비행기보다는 작은 비행기를 선호했고 고효율, 고성능 비행기를 좋아했겠죠. 한국에도 뭐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네. 항공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A320 네오가 불티나게 주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면서 보잉은 인수합병위에 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에 A320 네오의 등장으로 에어버스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A320 네오가 그 당시에 시장을 완전 주름 잡았잖아요. 다른 항공사들도 보잉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는 A320 네오 같이 고효율 고성능의 비행기 없냐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잉은 2020년이 돼서야 새로운 비행기를 내놓는다는 계획으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그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737 같은 경우는 737 오리지널 이후에도 클래식, NG 버전으로 계속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FAA에서 매번 비행기를 새 걸 내놓을 때마다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인증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걸린 거예요. 특히나 또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파일럿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737의 새 버전을 계속 내놓으면서 불티나게 팔았었고요. 문제는 320 네오에 맞먹는 수준의 비행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737 버전을 어떻게든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보자 라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은 이제 67년부터 나왔던 비행기가 새로운 비행기로 전향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가 737의 넥스트 버전으로 새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실망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7의 새로운 엔진을 달아서 새 기종을 내놓게 됩니다. 그 버전이 바로 737 맥스가 돼요. 원래 737은 기체가 낮았기 때문에 날개 밑에 엔진을 달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엔진이 처음 대비 점점 커지니까 중간 버전 같은 경우는 엔진 밑에가 찌그러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맥스는 더 이상 엔진을 밑으로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 밑에 달면은 바닥에 닿아버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날개 앞쪽으로 엔진을 달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설계를 했어요. A320 네오의 대항마로 자리 잡으면서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의 라이언에어 소속의 737 맥스 8 항공기가 이륙 13분 만에 자바에로 추락을 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189명이 전원 사망을 하게 돼요. 대형 엔진을 날개 앞쪽에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공기가 기체의 무게중심이 기존 모델 대비 바뀌면서 출항을 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수가 앞에 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MCAS라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넣게 됩니다. 기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걸 소프트웨어로 강제로 내려주는 기능인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출발하자마자 6분 만에 똑같은 현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157명이 전원 사망을 하는 사고가 생겨요. 원인은 라이언에어 사고랑 동일한 MCAS 시스템의 오작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었어요. 사고기 조종사들도 그 당시에 MCAS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실수가 생기면 10초 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었겠죠. 에티오피아 항공 사고 이후에도 FAA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가장 많이 그 당시에 737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즉시 737 맥스의 운항 정지를 내립니다. 미국에서도 따라서 트럼프가 운항 정지를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두 번의 대형 참사를 일으킨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MCAS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MCAS를 FAA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 일정이 지연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 문건을 조사해 보니 거기에서 이제 MCAS라는 실제로 풀어 쓴 게 아니라 약어만 들어가 있고 언급조차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에어는 원래 737 맥스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의 훈련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잉은 원래 기존의 737과 737 맥스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아이패드로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잉
보잉은 원래 비행기를 설계할 때 최종 의사결정을 조종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보잉의 원래 설계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잉의 원래 철학을 무시하고 MCAS가 결정을 해서 동작하게 되면 조종사가 동작을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반영하지 않도록 동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내용을 조종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던 거죠.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위로 올리더라도 MCAS가 강제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서 두 번이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737 맥스는 장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다 운항 정지를 먹게 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운항 정지를 내린 기점에 지상에 도착한 비행기들을 조종사들한테 경납고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할 정도로 조종사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잉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에어버스는 이렇게 보잉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에어버스도 여러 번 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중에 하나가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또 한 번의 또 그런 계기가 중간에 생깁니다. 787 드림라이너가 보잉에 네. 의해서 개발이 되잖아요. 이 787 드림라이너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에어버스에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에어버스의 고객들이 드림라이너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어버스는 그거를 기존에 만들어놨던 A330을 737 맥스처럼 살짝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항공사들한테 제안했더니 항공사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330에다가 이런 거 넣어봐야 경쟁력이 없다.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리셋을 시키고 A350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행기의 컨셉과 사양을 다시 정합니다. 덕분에 이제 A350은 경쟁사 787 대비 한 3년 정도 시장에 진입이 늦었어요.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A350의 철학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고객의 신뢰 그리고 안전, 설계를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지키자. 3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했고 덕분에 에어버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곳에서 조립한 것들, 만든 모듈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쪽에서 조립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동체가 커지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래서 패널을 작게 만들어서 그 작게 만든 패널을 이어붙여서 조립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신경을 써서 이런 신뢰나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체를 개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A350을 통해서 드림라이너에 경쟁할 수 있는 니즈를 만족을 시켰는데 때마침 737 맥스 사건이 터지면서 어부지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보잉을 딛고 이 항공 산업의 리더로서 등극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A320 네오 같은 경우가 실제 주문량이 10,000대가 넘고요. 737 맥스 같은 경우 주문은 한 6,400대를 받았는데 실제 인도된 대수가 A320 네오가 현재까지 한 3,700여 대 그리고 737 맥스 같은 경우는 한 1,600여 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네. 나죠. 아까 잠깐 그 얘기했었죠. 737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근데 최근에 2023년에 기록이 뒤집어집니다. 737이 그동안 세웠던 18,000대가 넘는 주문량을 A320도 베리에이션이 많잖아요. A320이 19,000대를 넘게 받으면서 드디어 리더가 바뀝니다. 이렇게 항공산업의 시작을 열었던 보잉과 후발주자로 참여했던 에어버스의 경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격돌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여행 또는 항공산업이 얼어붙고 사람들은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보잉도 에어버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어쨌건 둘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여행을 하고 더 많이 항공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잉은 요즘 어떤가요? 보잉은 737 맥스 사건 이후로 굉장히 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고 FAA로부터 거짓된 보고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소송을 당해서 그에 대해서도 25억 달러의 페널티를 물기도 했고 지금까지 낸 손해가 거의 6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도 좋지도 않고요. 최근에 이제 비행기도 계속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컬처 이슈도 있으면서 여전히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잉의 빈자리를 에어버스의 A350이라든가 A330이 차지를 하면서 또 A320 네오가 계속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의 지위도 이제는 보잉으로부터 에어버스로 넘어왔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도 사실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에어버스가 어떻게 선발 주자를 앞서서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업의 문화와 품질 이슈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잉이 원래 기존에는 정말 안전을 중시하게 생각하고 매번 단계에서 그 수많은 부품들의 검수를 꼼꼼하게 했었는데 그 절차를 재무적인 매니지먼트가 들어오면서 다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시험 비행을 한 새 비행기 안에서 사다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다리가 그 돌아다니면서 거의 합선을 일으킬 뻔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되면 바로 폭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에어버스도 기업 문화라고 한다면 뭐 지금의 스타트업처럼 플렉서블하고 개방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다국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여기도 관료적이라고 합니다. 관료적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의사결정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에어버스는 이 과정을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 그 수십 년간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켜 오면서 현재의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기업 문화는 아니지만 안전이 중요한 비행기를 만드는 산업에서는 에어버스가 지금도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을 통해서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계속 투명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보잉을 이길 수 있었던 어쩌면 첫 번째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애틀이 보잉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보면 대대손손 보잉의 가족으로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분들도 지금은 뭔가 의견을 낼 때마다 계속 무시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헤리티지가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에버렛 보잉 팩토리 한번 갔었잖아요. 네. 작년에 투어를 해주시는 분한테 그 질문했어요. 보잉 이래서 지금 사고 났고 분위기 안 좋은데 어떠냐? 네. 그러고 이제 그분이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우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많이 개선됐고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정말요? 얘기를 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번째 보잉과 에어버스의 운명을 가른 이유 뭘까요? 보잉은 긴 시간 동안에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군용기를 하다가 상용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서 P2P 전략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거를 시기적절하게 도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타화를 걸고 그 전 직원들이 인크레더블 조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다 같이 몰두해서 일을 했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들, 거기에 맞는 전략,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배우고 계속 고객의 니즈에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제품 전략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앞서서 A300 처음에 만들 때도 당시에 에어버스의 경영진들이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항공사들 공항 막 찾아다니면서 너희 필요한 게 뭐니? 너희 비행기가 어땠으면 좋겠니라고 하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하고 또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객 중심의 제품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율 극대화 이런 것도 가장 먼저 했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든가 이런 네. 디지털로의 전환 그리고 연료 효율 같은 것들 계속 챙기면서 330 네오라든가 A350이라든가 이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탄소 중립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극복하고 더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서 제로2라고 해서 수소전기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예 매연이 나오지 않는 깨끗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친환경 제로2 기반의 항공기들이 아마 2035년 이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320 네오를 이을 후속 제품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지금 고객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경청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보다 5년 뒤, 10년 뒤에 보잉과 에어버스의 위치는 또 한 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월등히 잘했던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글로벌 협업 체제와 파트너십. 에어버스는 시작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이었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함께했던 뭐 스페인도 함께하고 뭐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다 보니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관료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시스템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공동 자본으로 지금 에어버스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공급망이라든가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도 함께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에어버스랑 협업하고 있는 글로벌 SCM에 있는 회사가 2,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대표적인 사례가 엔진 공장만 봐도 뭐 롤스로이스 것도 쓰고 GE 것도 쓰고 있지만 중국 텐진에다가 2008년에 A320 엔진 공장을 만듭니다. 중국 쪽에도 이제 비행기를 하려고 부품업체 특히 한국의 카이도 협력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미쓰비시라든가 미국의 스피릿에어로 같은 회사들도 2,300개 안에 들어가서 이 에어버스의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 에어버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잉도 워낙 그 비행기 들어가는 부품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많은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하우스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했었고 조립 자체는 안에서 다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이 더 분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이너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잉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든 또 런치를 해냈고 최근에 2달 전에 인도에서 사고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이너는 지금 꽤 실적이 좋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보잉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잉과 에어버스의 때로는 공통적으로 때로는 엇갈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회사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기술이죠. 사실 비행기가 워낙 복잡하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고 나서 조립에 들어간다든지 설계를 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여러 회사들과 또 상호작용하게 한다든지 팔란티어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에어버스도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뒤질 수가 없죠. 선도주자였던 보잉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기저에 있었던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적용한 것도 에어버스였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는 공장 자동화를 가장 열심히 한 것도 사실 에어버스거든요. 맞아요. 더욱이나 파트너십을 잘하기 위해서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인프라적인 기술 더하기 실제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술까지 이 에어버스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A320 네오를 잇는 차세대 항공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항공기에 또 기술적 혁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픈 팬 엔진이라고 해서 기존 엔진 대비 성능이 향상된 엔진을 외부 업체와 협력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날개도 효율과 공간과 고객의 관점에서 인도라든가 관리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접이식 날개를 최초로 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은 아마 항공업체에서는 거의 그냥 표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부분 또 비행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의 에어버스보다 2035년의 에어버스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잉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를 겪고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신기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777X가 2023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해라. 이렇게 오늘 항공 민간 제트 항공 여객 시대를 열었던 보잉 후발주자로 들어왔던 에어버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수십 년간의 경쟁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와 변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비슷한 것들을 우리 늘 마주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전파사 오늘 보잉 에어버스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혁신 기업들의 맞수 열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